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문명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문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는 인간을 바라보는 고양이 바스테트의 관점을 통해서 인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달까요? 인간의 손은 다른 종들과 차별화되는, 그리고 문명화를 시도하는 어떤 종이 존재한다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부러움의 대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절이 있는 5개의 손가락과 엄지가 다른 방향이어서 물건을 짚거나 할 수 있는 손, 도구를 만들고 사상을 쌓아가고 예술을 창조하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섹시하고 당돌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한 문명의 여주인공 바스테트는 자신이 인간을 부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도리어 자신의 집사 나탈리가 자신을 한낱 인형 같은 존재로 여긴다고 푸념하지만, 제게도 이런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면 당찬 그녀가 정말로 귀여울 것 같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전작 고양이와 관련이 깊을 듯한 내용인데, 고양이를 읽어보지는 않아서 첫 장을 넘기자 바스테트라는 3살짜리 암고양이의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내용이 자그마한 소행국을 구경하듯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오래전 다녀왔던 파리 여행 덕에 노틀담 성당이나 센강, 베르사유 등 당시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곳이 몇백만 쥐 대군으로 뒤덮이고 고양이와 인간이 연대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좀 더 실감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 중 나무나 심판, 기억 등 읽으면서 참으로 상상력이 기발하고 풍부한 작가라고 여겼는데 역시나였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등장인물들이 쥐, 고양이이다 보니 이들의 식사 장면 등 묘사는 좀 잔인해서 무섭거나 잔인한 영화 등 거의 안 보는 저에게는 조금 여운이 깊은 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감나는 글 전개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했다 여겨지고요. 어쨌든 주말 동안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외출하기도 힘든 시간 동안 흥미진진하게 소설에 집중하며 보낼 수 있었는데요. 문명의 여주인공 바스테트가 자신을 소개하는 재밌는 첫 부분 소개드릴게요. 지금까지 일어난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 바스테트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나는 하얀 털과 검은 털이 적당히 섞인 일명 젖소무늬 고양이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3살짜리 암고양이야. 콧잔등엔 하트 모양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앙증맞은 점이 찍혀 있고 눈동자는 에메랄드 빛이 감도는 초록색이지. 외모는 짧게 얘기하고 성격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단점으로 나는 지나친 완벽주의자야. 몇 시간씩 구석구석 털을 고를 정도로 청결 강박증도 있어. 거만하다는 지적을 가끔 받는데 내 몸에 밴 우아함을 질투하는 암고양이들이나 내게 구애하다 퇴짜 맞은 투박한 수고양이들이 되게 그런 소리를 하지. 앙칼진 성격이나 식탐도 단점이랄 수 있겠고, 가끔 스스로 생각해도 잔인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 들쥐를 잡아 배를 가른 다음 내장을 꺼내 실타래처럼 앞발에 돌돌 감으면서 놀거든. 물론 먹지는 않아. 물론 이런 사소한 단점들을 보완할 장점이 나한테는 아주 많아. 가지고 놀다가 상태가 조금 나빠졌지만 딱 먹기 좋은 만큼 미지근한 들쥐를 친한 고양이들한테 선물할 줄 알아. 여전히 심장이 뛰는 쥐를 선물하면서도 대가 같은 건 바라지 않아. 민첩하고 유연한 것도 장점인데
발을 귀 뒤로 치켜들어 항문까지 깔끔하게 핥을 수가 있어. 또 나라는 고양이를 말할 때 활발한 성생활을 빼놓을 수는 없지. 난 수컷 여러 마리를 하룻밤에 상대할 수 있어. 내가 교미 중에 소리를 지르면 그렇지 않아도 나를 시샘하는 암고양이들이 부러워서 잠을 설칠 지경이야. 그리고 난 독립성이 유달리 강해. 한마디로 길들여지길 거부하는 고양이지. 주인도 배우자도 사양한다는 게 내 삶의 모토야. 난 호불호가 분명해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잠자리에 오줌을 갈겨버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음식에 오줌을 갈기지. 내 페로몬은 유독 강해서 웬만해선 지워지지 않아. 나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대략 끝낼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 내가 나 자신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거. 누군가는 자기애가 강한 개인들의 서로를 향한 증오 때문에 수많은 비극이 벌어졌다지만 난 자기애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어떤 존재에게나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지혜라 믿어. 대충 짐작했겠지만 솔직하게 한마디로 요약할게.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멋진 고양이야. 그러니 수컷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어? 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리더십까지 갖췄어. 더 이상 평범한 집고양이가 아니라 세상을 새로 설계하고 꿈꾸게 됐지. 난 고양이라는 종의 한계, 그리고 암컷이라는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었어. 나는 오래전부터 원대한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어.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거야. 내게는 나탈리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가 있어. 인간인데 정수리에만 털이 덮여 있고 두 발로 걷는 동물. 이게 인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네. 내 인간 집사는 초록색 눈에 윤기 흐르는 풍성한 갈색 털을 빨간 끈으로 묶고 다녀. 발톱은 늘 빨갛게 칠하고 똑같은 색이 칠해진 입술은 반짝반짝 윤이 나지.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우리 고양이들의 시중을 드는 집사를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아. 물론 그들은 형편없는 외모에 몸에서는 특이한 냄새도 나. 우리처럼 꼬리가 없으니까 평형감각도 제로해.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보지도 못해. 게다가 나무토막처럼 뻣뻣한 척추는 몸무게를 감당하기에 너무 가늘어서 평생 허리 통증을 달고 사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진다더라. 이러니 내가 인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 성생활, 이건 아예 말을 말자.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은 내게는 인간의 성생활은 특히 한심하기 짝이 없어. 내 집사 나탈리는 좀처럼 교미를 앓는데 가물에 콩나듯 해서 고작 한 번에 수컷 하나지. 조심스럽기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도둑질하듯 짧게 끝내고 오르가즘을 느껴도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앞발이 구멍에 낀 쥐처럼 낑낑거리는 심을 낼 뿐이야. 나탈리가 나처럼 되고 싶다면 몸을 가리는 이상한 습관부터 버려야 할 거야. 나라고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저 꼬리를 위로 치켜 세우고 엉덩이를 드러내 나만의 냄새를 풍기는 게 행복한 성생활을 위한 나만의 비결이랄까? 그러면 열의 아홉은 넘어오게 돼 있어. 이런 답답한 인간이라고 장점이 없는 건 아니야. 항상 실내가 따뜻하고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는 높고 튼튼한 집을 지은 게 바로 이 답답한 인간들이거든. 우리한테 음식도 갖다 바치지. 인간의 특징 중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건 단연코 그들의 손. 우리로 치자면 앞발이야. 그들의 손에는 관절로 연결된 기다란 손가락이 5개 붙어 있지. 인간들은 그 손으로 우리한테는 아무 쓸모없지만 수많은 물건을 잡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걸 보면 감탄이 절로 나와. 예전에 난 파리라 불리는 도시에 있는 예쁜 동네 몽마르트에 살았어. 음식을 대령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필요할 때마다 쓰다듬으라고 인간 집사를 길들여 놓은 덕에 편히 살았지. 유난히 순하고 복종적인 집사와 살면서 밤이면 나가서 이웃집 지붕을 돌아다니며 동네 수컷들의 경배를 받는 게 내 삶의 전부였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배가 불러왔고 곧 새끼 6마리를 낳았는데 집사가 남자친구를 시켜서 한 마리만 남기고 다 물에 빠뜨려 죽였어. 수컷인 안젤로만 남겼는데 그 잔인무도한 사건 이후 나는 복수를 다짐했지. 그런데 내가 행동에 나설 필요도 없었어. 인간의 최대 포식자는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이었으니까. 발코니에 앉아 늘 그렇듯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 길 건너편 건물 안으로 검은 수염을 기른 사내가 뛰어들어가고 잠시 후 공포에 질린 꼬마 인간들이 울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지. 침입자는 도망치는 아이들 등 뒤에 불을 뿜는 막대기를 겨냥했는데 막대기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 꼬마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 한참 시간이 흐르고 덩치 큰 인간들이 오더니 검은 수염 사내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버렸지.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흥미진진하게 모든 장면을 지켜봤어. 집에 돌아온 집사가 TV를 켜니까 내가 낮에 본 장면이 나왔어. 그녀의 몸에서 불안한 파동이 발산되고 눈에서는 투명한 액체가 떨어졌지. 그 액체의 짭짤한 맛을 좋아하는 나는 그녀의 얼굴을 핥아줬어. 그리고 그녀의 심장에 몸을 밀착해서 갸르릉 소리를 내며 위로해줬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검은 수염 사내가 저지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어. 그때부터 인간들이 거리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어. 인간들이 살인에 몰두하느라 일상의 의무를 방기하는 사이 거리에는 산더미처럼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쌓이고 바퀴벌레와 파리가 들끓기 시작하더니 악취가 진동했어. 수염 달린 사내들은 암컷들을 잡으면 돌을 던져 죽이기도 했는데 같은 동족 암컷을 이렇게 증오하는 종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아. 게다가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훨씬 더 많은 인간들이 죽어나갔어. 인간들은 함께 살아남기 위해 화해하고 연대하기보다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을 죽이며 짐승으로 변해갔어. 이렇게 스스로 자멸하는 인간들과 달리 숫자와 힘을 불려가는 종이 하나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 너희도 잘 아는 쥐 말이야. 인간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이 거리의 쓰레기산은 높아지고 쥐들은 급속도로 번식했어. 당연히 전염병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었지. 이 설치류 동물은 전염병 확산 초기에는 하수구와 지하철이 다니는 터널로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어. 그런데 인간들의 위세가 약해지자 과감히 지상으로 올라와 슬슬 인간들에게 맞서기 시작하더니 고립된 인간에게 때로 달려들어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는 모습을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야. 검은 수염 달린 사내가 소동을 일으킨 지 얼마 안 돼. 우리 집 건너편에 새로 고양이 한 마리가 이사 왔어. 연회색 몸통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샴 고양이. 솔직히 거만하고 도도한 성격의 그 고양이가 처음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나를 투명 고양이 취급하는 고양이는 처음 봤거든. 그런데 그 샴 고양이의 묘한 매력에 끌려 내가 먼저 자존심을 접고 다가갔지. 솔직히 그때까지 마음에 드는 수컷을 꼬시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
어떻게 그랬냐고? 일단 상대가 몸이 달아오르게 해놓고 나서 무관심한 척 대하는 거야. 이 방법을 쓰면 백전백승. 제 아무리 도도하고 냉철한 수컷도 무릎을 꿇고 말아. 하지만 이 샴고양이는 자신 있는 심리 싸움을 다 써봐도 전부 허사였어. 꼬리를 치켜 세우고 봉긋한 엉덩이를 드러내면서 오묘한 채취를 발산해봤는데도 통하지 않더라. 나는 전략적 실패를 인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결정적 순간이 오길 기다렸지. 생각보다 기회가 일찍 찾아왔어. 거리에서 개에게 쫓겨 나무 위로 올라가 꼼짝 못하고 있는 샴고양이를 발견한 나는 나무 밑에서 으르렁대는 개를 유인해 다른 곳으로 가 그를 구해줬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자주 만났고 대화를 통해 가까워졌어.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의 이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한테는 없는 신체적 특징이 있었어. 바로 이마 위에 뚫린 구멍이었는데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는 내게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제3의 눈이라며 설명해줬어. 그건 인간들이 그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USB 단자라는 건데 그게 있으면 인간들이 정보를 한데 모아놓은 인터넷이라는 곳에 접속할 수 있다 했어. 그는 인간들이 중독 현상에 관한 실험에 쓰려고 키운 실험동물이었대. 같은 처지의 고양이들이 다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자신만 미치지 않고 살아남았다 했어. 피타고라스는 실험실을 떠나 소피라는 나이 든 여성 과학자의 집에서 살게 됐는데 자신의 실험동물에게 애정이 생긴 소피가 그를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 본래도 똑똑한 그는 제3의 눈 덕에 방대한 인간의 지식까지 섭렵해 모르는 게 없었어. 꼬마 인간들을 죽인 검은 수염 사내는 광신주의자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불을 뿜는 막대기는 기관총이며 나탈리가 TV를 보고 흘린 액체가 눈물이라는 것도 가르쳐줬어. 지금 인간 세상을 휩쓸고 있는 무서운 병은 이미 중세에 돌았던 페스트라는 이름의 전염병이며 인간 문명이 와해되는 틈을 타서 쥐들이 세상을 지배하려 꾀하고 있다는 것도. 앞날을 내다보는 피타고라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뼛속 깊이 평화주의자인 그는 누구랑 싸울 줄도 죽일 줄도 그러니 당연히 누군가를 지켜줄 수도 없는 고양이라는 거였어. 난리통에 내 집사가 습격을 당했어. 나탈리의 남자친구였던 인간이 패거리를 몰고 와서 내 동거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했어. 내 아들 안젤로도 종적을 감췄지. 피타고라스의 집사인 소피도 놈들에게 목숨을 잃었어. 피타고라스와 함께 안젤로를 찾아 파리 서쪽 블로뉴 숲에 도착해보니 쥐떼를 피한 고양이 100여 마리가 모여 있었어. 털이 까만 에스멜라다라는 암고양이가 길거리를 헤매는 안젤로를 거둬 아들처럼 돌보고 있었지. 그곳에는 블로뉴 숲 서커스단에서 도망친 거대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 하니발이라는 이름의 고양이였는데 우리와 같은 고양이과인 사자라고 피타고라스가 가르쳐줬어. 블로뉴 숲의 고양이들은 쥐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내 뜻을 받아들였어. 나탈리 등 몇몇 인간의 도움으로 쥐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진지를 물색하기 시작했지. 그러다 찾은 게 이 시뉴섬이야. 파리 한가운데를 흐르는 인간들이 생강이라 부르는 물 위에 길쭉한 모양으로 떠있는 땅. 장소가 정해지자 인간들이 야영지를 세우기 시작했고
나는 피타고라스와 함께 고양이들을 이끌고 새 정착지로 이동했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유섬이 쥐들의 공격에 노출됐어. 헤엄에 능한 쥐들이 사방에서 섬을 에워싸고 공격해왔지. 내 지시에 따라 인간들이 강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자 헤엄쳐 오던 쥐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하더라. 화염을 뚫고 헤엄쳐 오던 적군 대부분은 불에 그슬려 강물에 떠다녔지. 적을 대파한 후 이렇게 6달의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인데 피타고라스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쥐들이 조만간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듯해.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겠어. 현재로서는 인터넷에 접속해 고양이 선조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고양이가 나뿐이잖아? 그런데 죽기라도 해봐. 그러면 이 지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텐데. 인터넷 검색 중에 에드몽 웰즈라는 인간 교수의 존재를 알게 됐어. 그는 방대한 인간 지식을 한데 모아 저장할 방법을 고민하다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걸 만들었어. 나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했어. 고양이 종이 보유한 지식을 집대성할 책. 나는 그의 입을 통해 나올 지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였다. 뭐부터 시작할 거야? 고양이의 위대한 역사부터 간단히 서술하는 게 좋겠어. 피타고라스는 고양이 선조들의 굴곡진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한다.